뭐 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한, 뭐 인사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허가권 그 자체가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 인사, 인허가 이런 부분에서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산 관련해서 2017년 광주광역시 예산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광주광역시요? 순천은 좀 1조가 넘는 것 같긴 하던데 광주광역시는 잘 한 모르겠어요. 3조 정도 되나요? 4조 398억 원입니다. 4조 398억 원입니다. 즉 지자체가 수천억 원에서 많게는 수조 원을 다룰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이제 예산이 아무리 적은 곳이라 하더라도 연간 수십억 원 정도는 재량 사업비가 있기 마련이고요. 네. 또 이런 점이 맞물려서 여기저기에 또 각종 공사 발주 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도 알게 모르게 있기 때문에 맞물려서 비리가 발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뭐 인사는요. 전국적으로 한 30여만 명의 지방 공무원의 인사가 지자체장에게 달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조직 규모가 적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 권한이 막강하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인허가권 관련해서요. 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가지고 있는 인허가권이 대략 3,888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실로 강한 권한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라는 겁니다. 네. 제가 어디 조사해 보니까 경상북도 울릉군 군수가 한 300명을 시작으로 해서 가장 많은 데는 경기도 수원시와 성남시 같은 경우는 2,000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권력입니다. 단순히 생각하더라도 견제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앙정부의 견제로는 감사원의 감사라든가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네. 다행히 뭐 작년부터는 감사원이 그래도 지자체장들 4년 임기 동안에 한 번 정도는 무조건 감사하겠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전공로라고 하는 내부적인 감시 기구도 있겠고요. 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주민 소환제. 법률들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작동을 못하는 도록 또 정치인들이 상당히 나름대로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더 큰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지자체장들 비리의 근원은 견제받지 않는 절대적인 권력 이런 게 큰 이런 비리가 계속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는 또 문화적 특성도 있는 것 같아요. 문화적 지역에 보면 뭐 온정주의랄지 연고주의랄지 굉장히 중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사람인데 뭐 이런 온정주의가 사실은 있었던 것이잖아요. 뭐 지역 문화나 공직사회 문화가 권위적인 형태로 행정 문화가 고착화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직렬을 중요시 여기게 되고 그 위아래 상하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공직사회의 이런 문화 속에서 이것을 한 단계 좀 뛰어넘지 않으면 향후에도 굉장히 이 비리랄지 이런 것들이 반복된 악순환을 끊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각 시군별로 다 감사와 관련된 기구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감사와 관련된 그 기구 내에 그 사람을 임명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치단체장이죠. 이것을 독립적으로 하게 되고 좀 전문적인 사람들을 임명한다고 하면 시민들에게 좀 더 행복한 길을 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좀 표명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내부적 요소들과 문화적 요소를 좀 극복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싶습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 원정주의. 사실 우리가 눈치를 봐야 되면 원정 베풀기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비단 저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지자체장하고 그 일을 견제해야 될 지방의회의 의원들이 같은 당 소속이기 때문에 더더욱 부담 없이 원정을 베푸셔 왔고 그러다 보니까 작금의 뭐 부정이라든가 비리가 더 많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도 보여지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인사하고 관련해서 얘기하셨지만은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들 인사권을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장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만 의장하고 상의를 한다고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최종 임명권자는 지자체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상당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세 분 말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치단체장의 막강한 권력이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
규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아니, 소장님은 이제 사실은 전직 의원으로서 굉장히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전직 의원입니다. 의회의 역할이 사실은 본래 가지고 있는 역할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입니다. 네. 의회 기능 중에 집행부 통제 기능만 잘 수행돼도 예. 지금처럼 이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부정부패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이 건축, 건설, 뭐 토지 분야, 인허가 관련된 분야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더불어서 거기에다가 계약이나 구매행정보고, 최근에는 사회복지 관련된 부분까지도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 통제 기능을 통해서 의회가 상시적으로 무슨 특별한 일이 생기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행정사무 조사권을 발동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상시적으로 상임위 활동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 결산, 심의와 의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필터를 통해서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의회가 굉장히 깐깐하게 굴기 시작하면 집행부 내에서 그렇게 하기 좀 어려운 것이죠. 근데 이러려면 기본적으로 의회가 서로 동료의식을 갖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독하는 것에 대해서 동일한 마음을 가져줘야 되는데, 네.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치단체장이 지역위원회 공천권을 가진 뭐 이렇게 지역위원장이나 권한대를 가지고 있게 되면 지방의원들이 줄 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공천과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의회가 기본적인 역할만 해도 일부 이런 부정부패들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은 분명하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시간에도 지방의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의원님들, 자치단체장의 비리뿐만 아니라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겠지만 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좀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한 10여 년 전부터 정당 공천제 폐지 네. 뭐 이런 문제가 많이 언급됐지만 네. 사실 뭐 지난 2012년 대선 때만 하더라도 약속이었죠. 약속이었죠. 박근혜 당시 후보도 공약 사항이었고 예. 자치단체의 집행과 의원의 정당 공천을 민주당 공천을 개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개인적인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이것도 거의 합의가 된 상태에서 마지막 순간에 그때는 이제 물론 야당 쪽에서 공천하겠다는 바람에 여당 쪽에서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럼 우리도 하겠다 하고 지난 2014년에도 무산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의정활동 하실 때 사실 중앙당의 어떤 공천이라든가 이런 걸로부터 자유롭지 않으셨다는 거는 분명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그거는 그렇죠. 그러다 이제 공천과 관련해서 그 몇 가지 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소수 정당이나 진보 정당이나 이런 입장에서 놓고 보면 예. 공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근데 정당 공천제에 따른 정당이 이익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당 공천제 유지하자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정당 정치를 이제 유지하자는 건데, 그 정당 공천제만 가지고 그걸 신청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초 의원들 이런 분들은 정당 공천제와 무관하게 할 수 있는 토대가 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기초 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서 네. 한 차례 선거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예. 지방의회가 제대로 기능과 역할을 해야 예. 자치단체의 비리나 부패를 막을 수 있다고 한다면 지방의원들의 어떤 선거구 제도뿐만 아니라 정당 공천제 문제도 돌아봐야 될 것 같고, 뭔가 이게 쌓여있는 지방자치의 그 어두운 면들을 이번 참에 좀 걷어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 비리의 어떤 근본 원인을 따져보면 선거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사람을 쓰는데 돈을 못 주고 그냥 나중에 자리 챙겨주고 이러다 보니까 비리가 발생하지 않는 거느냐. 선거들 안 나가보셨죠? 그래갖고 선거들 나가보시면 체감하게 됩니다. 일단 선거 기간 동안은 사실은 그렇게 돈이 안 들어요. 예. 근데 이제 생각보다 선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 이전의 시간들이랄지. 근데 이제 선거 기간 동안만 선거 비용을 보존해주고 말아버리거든요. 선거 기간에 이미 돈을 끌어다 쓴다거나 뭐 이것저것 확약을 한다거나 이런 이미 원인 제공 행위가 이미 이루어져 버리고 당선된 이후에는 그것에 대한 보답 행위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선거 자금의 사용이랄지 선거 자금의 모금 관련된 문제를 굉장히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제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은 후원회를 결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 후원회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심지어 시의원도 후원 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제 생각에는 그래야 이게 투명해질 수 있다고 보는데 후원 제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이 좀 더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정당 공천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시의원들의 어떤 선거 자금이나 이런 부분을 보전하는 문제 전부 다 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당장에 이제 2018년 내년에 이제 지방자치 선거가 있는데 네. 과연 법이 바뀔까요? 교수님 뭐 바뀔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회의적입니다. 네. 지방선거법에 대해서 굉장한 치열한 공방은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과거처럼 또 그냥 결실 없이 그냥 또 그대로 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 아닌 우려는 좀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지방자치 이야기하면서 빠뜨리지 말아야 될 이야기였습니다. 이건 87년 유월항쟁을 통해서 얻은 민주주의의 결과물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단식투쟁을 통해서 얻어낸 정말 민주주의의 산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절대 잊지 말아야 되고요. 그런데 그 민주주의의 산물이라고 하는 지방자치가 20년이 넘으면서 쳇바퀴 돌고 있는 문제는 뭔가 좀 개선해야 된다고 하는 요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나오고 있는 뭐 정당공천제 문제랄지 방금 뭐 여러 가지 나왔던 어떤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을 개정해서 정말 그 돈 안 드는 선거를 만드는지 이런 문화들이 좀 개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좀 회의적인 것은 교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촛불 들면서 막 그렇게 요구했던 게 적폐청산이잖아요. 근데 올해 1월, 2월, 3일이 정말 개혁 입법을 할 수 있는 적기였습니다. 그러나 1월, 2월, 3월 지나면서 국회가 제대로 된 개혁 입법 하나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했거든요. 이건 좀 실망스럽긴 합니다만 대통령 선거 기간 때라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러저러한 지방자치가 가지고 있는 그 묵은때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 좀 맞지 않겠나 좀 싶고 그런 측면의 요구들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뭐 지역에서도 그런 운동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아까 화순이 군수의 무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남편이 되고 이제 아내가 돼서 사실 그게 임기를 다 채우고 잘해서 아내가 됐다면 얼마나 그게 좋은 일입니까? 근데 부부 군수, 형제 군수 다 오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뽑았다는 것도 또 문제인 거죠. 그래서 바로 뭐 개혁 입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더더욱 우리가 사람에 집중을 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나 공약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 가지만 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게 법도 개정이 어렵고 뭐 조건이 어렵다 이러면 너무 좀 절망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반부패와 관련해서 저는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명사회 협약 같은 걸 맺기도 했고요. 어떤 문화적으로 좀 정착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뭐 시민 옴부즈만 제도를 강제할 수 있도록 좀 우리가 같이 노력하고 이러면서 자치단체장이 안 하겠다고 하면 네. 시민사회나 시민들이 그걸 할 수 있게끔 문화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럴 때 또 두 분 변호사님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일 쉽지는 않은 일일 것입니다. 최선의 조건은 우리 지역민들 한 명 한 명이 감시자 역할을 다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리얼토크 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